그러나 그 다음날 줄리오는 부하 8명을 데리고 가스트로로 되돌아왔다. 이 부하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진하여 참가한 이런 계획에 가담한 자들을 때로는 사형을 내려 처벌하기까지도 하는 꼴로나공의 분노를 무릅쓰고서 한사코 줄리오를 따라 나섰던 것이다. 가스트로에는 5명의 부하가 남아있고 지금 또 8명을 데려온 셈인데 도합 13명으로는 제 아무리 용감하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수도원은 마치 하나의 든든한 요새나 같았으니까 말이다. 우선 힘이나 개교로서 수도원의 첫째 문을 통과하는 일이 문제였다. 다음에는 거리로 보아 50보 이상이나 되는 통로를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왼쪽에는 병사들의 막사의 창살로 된 창문이 머리 위에 나란히 있다. 그 숙사에는 수녀들의 보호책으로 30-40명의 군대 출신의 용병들이 배치되어 있다. 경보만 한번 울리는 날이면 이 쇠살 창문에서 대번의 총알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때 수도 원장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오르시니 당의 수령들과 꼴로나공 마르코 스카라를 비롯하여 근처를 제 세상인 양 우쭐거리고 다니는 패들의 소행을 경계하고 있었다. 수도원을 금은 보화가 가득 쌓인 곳으로 생각하고 지각 없는 패들이 800명이나 한꺼번에 느닷없이 가스트로 같은 조그만 도시로 밀려든다면 대항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평소 가스트로의 방문 동종의 수도원은 수도원의 둘째 문으로 통하는 통로 왼쪽 막사에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용병을 배치해 두었다. 이 통로의 오른쪽은 육중한 돌담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통로의 안쪽에는 철문이 있고 그것을 열면 둥근 기둥이 늘어서 있는 정면 현관으로 나간다. 그 현관의 안쪽이 수도원의 커다란 안뜰이고 그 오른쪽에 화원이 있다. 이 철문은 문지기 소녀가 지키고 있었다. 줄리오는 8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스트로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오자 더위가 심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위해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여관으로 들어가 쉬었다. 그는 여기 와서야 비로소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안뜰 모래 위에 습격하려는 수도원의 약도를 그려 보였다. 밤 9시에 시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리고 자정에 시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의 동료가 5명 수도원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들과 합류한다. 그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로마에서 온 심부름꾼으로 가장하여 깡필의 알리나리가 위독해서 부인을 모시러 왔다고 해야 한다. 수도원의 첫째 문만은 어떻게든 감쪽같이 빠져나가야겠다. 그 문은 막사 한가운데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하면서 모래 위의 약도를 가리키고 첫째 문에서 싸움이 시작되면 수도원의 용병들에게는 참으로 이로운 일이지. 이것 봐. 우리들이 이 수도원 앞의 조그마한 광장까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첫째 문에서 둘째 문으로 통하는 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한테 화성총 세례를 줄 수 있거든. 이 둘째 문은 철문인데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 사실 거기에 굉장히 커다란 쇠빗장이랄지 가름대랄지 그런 것이 2개 각각 그 한쪽 끝만이 벽에 박혀 있어서 그것을 끼우면 양쪽 문짝이 열리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이 2개의 철봉은 너무 무거워서 문지기 수녀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나는 이 철문을 몇 번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그 쇠빗장에 걸렸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한다. 너희들도 짐작하겠지만 수도원 안에는 내가 정을 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 목적은 수녀가 아니라 기숙생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 하는 거야.
만부득이 할 경우 외에는 무기를 쓰는 것은 금물이다. 그 빗장이 있는 둘째 문까지 가기 전에 싸움이 시작되면 문지기 수녀는 두 정원사를 부를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수도원 안에서 사는 이른쯤 된 영감인데 이들이 지금 내가 말한 새 빗장을 걸 것이다. 운사납게 그렇게 되면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담벽을 허무는 수밖에 없어. 10분은 좋게 걸리겠지. 어떻든 내가 선두에 서서 이 문을 노릴 거다. 정원사 한 사람에게는 미리 돈을 쥐어주겠다. 물론 약탈 계획을 누설할 그런 시원찮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둘째 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화원으로 나선다. 이곳까지 가면 필연코 싸움이 벌어질 거다. 나오는 놈은 모조리 해치워야 해. 물론 칼이나 단도 이외에는 쓰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총소리가 나면 온 시중이 떠들어 대고 우리들의 퇴로가 끊기게 될 염려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13명이나 거느리고서 이런 조그마한 시를 빠져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거리까지 나올 놈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나 시내에는 총을 가진 놈들도 상당수 있을 거야. 놈들은 창문에서 쏘겠지. 그렇게 되면 집의 벽을 따라서 도망쳐야 한다. 이것은 기왕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일단 수도원 화원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덤벼드는 사내한테는 낮은 목소리로 들어가라 하고 외치는 거다. 그래도 금방 들어가지 않는 놈은 단도로 찔러 죽여라. 나는 너희들 중에서 아무나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화원 옆 샘문으로 해서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겠다. 한 30분 후 여자를 한둘 훔쳐 가지고 나올 거다. 여자는 걸리지 않고 팔에 안아 가지고 나올 거다. 수도원을 나와서 시를 빠져나간다. 너희들 중에서 두 사람은 시의 정문께에 남겨두고 갈 테니까 1분마다 30발씩 공포를 쏘아서 시민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줄리오는 이 설명을 2번 되풀이하고 나서 부하에게 말했다. 모두 잘 알았느냐? 이 현관 근처는 깜깜하다. 오른쪽이 화원, 저쪽이 안뜰이다. 혼동하면 안 된다. 염려 없습니다. 하고 부하들은 외쳤다. 그러고는 그들은 술을 마시러 갔다. 하사만은 함께 나가지 않고 남아서 대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허가를 구했다. 대장님의 계획은 문제도 없습니다. 이미 저는 여태까지 2번이나 수도원을 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은 3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표는 너무 적습니다. 만약 적이 응하는 태도에 따라 둘째 문의 빗장이 박힌 담벽을 파괴해야 한다면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막사에 있는 용병들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7, 8명은 총을 맞아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를 뺏어오더라도 도로 빼앗길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볼로냐 근처의 수도원에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5명 죽고 적은 8명 죽었습니다만 결국 대장은 여자를 훔쳐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님께 2가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여관 부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농부들이 4명 있습니다. 전에는 스카랴의 부하로서 용감히 싸운 자들이니까 금화 한 입만 주면 밤새도록 사자처럼 잘 싸워줄 겁니다. 수도원의 은그릇 같은 것을 훔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야 상관 있겠습니까? 죄는 놈들에게 있는 것이고 대장님께서는 단지 여자를 납치하기 위해서 그 자들을 고용한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고 내라라는 교양 있고 퍽 영리한 사나이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만 양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 사나이를 밤이 되기 1시간쯤 전에 수도원 문 앞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요령을 부려가지고 경비실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의 용병들에게 한 잔 먹인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놈들이 화성총에 화성을 적시는 그 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줄리오는 하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사는 물러가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수도원을 습격하는데 이것은 절대 제명별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 수도원은 마돈나께서 직접 가호하시는 곳이니까요. 알았어 하고 줄리오는 이 마돈나라는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내 옆에 있어주게. 하사는 문을 닫고 되돌아보자 줄리오와 함께 묵주신공을 드렸다. 이 기도는 꼬박 1시간이나 걸렸다. 밤이 되자 그들은 다시 카스트로를 향해서 행군을 계속했다. 11시 반경 줄리오는 혼자서 카스트로로 들어갔는데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시의 성문 밖으로 부하를 데리러 되돌아왔다. 8명의 부하 외에 완전 무장을 한 3명의 농부가 있었다. 시에 남겨두었던 5명의 부하를 합쳐가지고 그는 결국 도합 16명의 결사대의 지휘자가 되었다. 그중 2명은 종복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쇠사슬로 엮은 갑옷을 감추기 위해서 검고 커다란 작업복을 입고 모자에는 깃털을 꽂지 않았다. 12시 반이 되자 심부름꾼의 역할을 맡은 줄리오가 수도원 문 앞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추기경께서 보내신 사자다. 곧 문을 열어라 하고 고함쳤다. 첫째 문 곁의 조그만 창문에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대답하는 용병들을 보고 그는 기뻐했다. 관례에 따라 그는 종이 쪽지에 이름을 써서 건네주었다. 파수병 한 사람이 이 종이 쪽지를 문지기 수녀한테로 가지고 갔다. 문지기 수녀는 둘째 문의 열쇠를 갖고 있고 비상시에는 수도 원장을 깨우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회답이 올 때까지 45분 동안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줄리오는 부하 대원들에게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 중에는 겁을 집어먹으면서도 살금살금 자기 집 창문을 열어보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였고 수도원장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다. 수도원 측 용병들은 대문 여는 것을 귀찮게 여겨 작은 창문에서 길이 대6자 되는 사다리를 내려주었으므로 줄리오는 그것을 타고 용병 파수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종복으로 변장한 2명의 부하를 데리고 올라갔다. 창에서 파수막으로 막 뛰어내리려는 순간 그는 우고네의 시선과 마주쳤다. 우고네 덕분으로 파수막의 놈들은 남김없이 곤드레가 되어 있었다. 줄리오는 용병 수령에게 깡피리알리 가의 종복 3명을 도중에 호위로서 병졸로 병장시켜서 데려왔는데 이놈들이 오다가 고급 브랜드를 샀다. 광장에 남아서 기다리는 것도 고역일 테니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줄리오는 그 2명의 부하를 데리고 파수막에서 통로로 나오는 계단을 내려왔다. 어떻게든지 대문을 열어라 하고 줄리오는 우고네에게 속삭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